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비문학 할 때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글 정확하게 읽기, 어떤 의미인지 알기입니다. 있죠. 자, 그래서 58페이지 외계 행성 관측 방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으로 1995년 스위스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850개 정도가 우리 은하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발견된 외계 행성의 개수로 보아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망원경을 통한 직접 관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측하느냐? 외계 행성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 별의 밝기와 비교하면 외계 행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둡습니다. 자, 밝기 자체도 어두운 데다가 근처에 있는 강한 빛의 존재로 인해서 망원경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외계 행성 발견은 몇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딱 여기 1문단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가 글만 읽다 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물론 우리는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 보고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만약에 글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맞지?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럼 여기 1문단에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 맞지? 자, 지금 요걸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문단별로 읽을 때마다 이제 여기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본인의 각자의 방식대로 정리를 해볼 거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각자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만약에 이 글을 그러니까 내가 읽는다면 나는 이걸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글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 공부하고 연구 한번 해봐봐 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부분에서 이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계 행성.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외계 행성 발견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얘를 간접적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망원경으로 그 행성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계 행성은 어떻다? 너무 어둡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주면 되겠죠. 외계 행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 자체도 너무 어두운 데다가 근처의 강한 빛 때문에 망원경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망원경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건 망원경에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치? 자, 그래서 외계 행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움. 거기에 플러스 근처에 강한 빛 때문에 자, 망원경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직접 관찰이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나라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죠. 첫 번째 방법은 횡단 관측입니다. 자, 이는 별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발생하는 별의 광도를 감지하여 정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관측되는 별의 밝기는 별의 흑점이 표면을 통과할 때나 별의 반복되는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의 관측으로 행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행성의 존재를 발표하기까지 수차례 반복적인 관측이 요구됩니다. 자, 만약 행성이 상대적으로 밝은 편이라면 행성이 별 앞에 놓이지 않더라도 별과 행성을 합한 총 밝기가 변하는 것을 근거로 행성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행성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밝기의 변화만 관측되면 행성의 발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횡단 관측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횡단 관측이라고 할 때 얘를 왜 횡단이라고 하지?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발생하는 별의 광도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서 횡단 관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관측되는 별의 밝기 변화는 별이 흑점을 표면을 통과할 때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결론적으로 한 번 관측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수차례, 그러니까 여러 번 관측이 해야 된다. 여러 번 관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런데? 그때마다 밝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밝기의 총량을 구하다 보면은 이 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밝기가 있을 거고 이 여기에 주변에 별과 행성을 합한 총 밝기가 있을 건데 그 밝기들을 대조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행성이 뭐 하나가 더 있다, 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행성이 이 방법을 통해서 발견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의 변화만 관측이 되면 행성의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우주는 너무 미친 듯이 넓잖아, 그치? 그러면 그 미친 듯이 넓은 곳 중에서 어느 한 군점을 딱 포착해서 거기를 봐야지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엄한 데는 안 보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여기 있는 글자 이거 하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 뭐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여기쯤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어야지 갈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것을 뭘로 추측했다? 빛의 양으로 추측을 했다 이 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횡단 관측. 자, 이거 공전하는까지 해줘야겠네. 자, 그래서 공전하는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의 광도 차이가 난다. 광도가 뭐겠어? 빛이 나는 정도겠다. 밝기죠, 밝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광도 차이를 분석하여서 행성의 유무 판단이 가능하죠. 이건 뭐 행성의 유무 판단은 글 속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맞죠? 행성의 유무 판단은 뭘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죠. 총 밝기가 변하는 거. 총 밝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행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 경찰차가 내는 사이렌 소리는 경찰차가 다가올 때는
원래 소리보다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원래 소리보다 낮게 들린다. 이와 같이 파동의 파동원과 그 다음에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대요. 뭘 어떻게 이용하느냐 봅시다. 질량이 큰 행성이 별 주위에 있으면 그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미약하나 별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 하네요.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이 도는 현상은 뚜렷이 나타납니다. 자,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별이 지구의 관측자 쪽으로 가까워지면 그 별에서 방출하는 빛은 큰 진동수, 즉 짧은 파장을 갖게 되고 별이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면서 긴 파장을 갖는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저 여러분들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파장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소리나 빛에 이제 파동이나 파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파장이 예를 들어서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대체로 파동이 이렇게 흐릅니다. 맞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사이에 다 빛 파동이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빛도 파동이 있는 거고 파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고.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봉우리부터 여기 봉우리까지 요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파장과 그 다음에 직진성, 그 다음에 강도 뭐 이게 어느 정도 관계인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외계행성과 관련되어 있는 글을 읽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외계행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다 미리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파장과 파동에 대해서는 이 지금 메인 핵심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좀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파동은 파장이 굉장히 짧을 거고 어떤 파동은 파장이 굉장히 넓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직진을 한다고 했을 때 얘는 파장이 짧은 거, 얘는 파장이 긴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이 빛의 힘이나 빛의 세기나 소리의 세기가 더 강한 건 무엇일까요? 주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리라고 하면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진성이 더 강한 거, 더 직진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는 둘 중에 위아래 중에 뭘까요? 위쪽입니다.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파동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직진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짧은 파장은 기본적으로 직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개념까지는 좀 알아두면 좋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파장이 이렇게 짧고 직진성이 높으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제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노래 부를 때 높은 음, 낮은 음 있잖아, 그치? 낮은 음이 뭐야? 예죠. 높은 음이 뭐야? 파동이 높은 그 파장이 짧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뭐 더 소리가 더 크고 작냐, 빛이 더 세냐 작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파동원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이 파동이 시작되는 곳이겠지. 파동이 시작되는 곳. 그 파동의 근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저 멀리 있는 은하계에 어디에 태양 같은 별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걔를 중심으로 거기서도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얘네를 쭉 관찰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이 공전하고 있는 한 행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성이 뭐 예를 들어서 질량이 아주 큰 어떤 행성이 있는데 그 질량이 아주 큰 행성이 여기 가까이서 공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공전하고 있으면 이 원래 별이라는 애는 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야. 맞죠? 조금씩. 그러면 그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의 뭐가 달라지겠어? 밝기가 달라지겠지. 맞죠? 그래서 그 밝기 차이를 바탕으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진동수가 작아지면서 긴 파장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뭐 파장이 길건 짧건 간에 뭐가 생긴다 결국은 얘 밝기에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 거기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 스펙트럼에서 빛 파장의 중심이 청색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요. 파장이 길어지면 반대로 적색 편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이를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우리가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뭔지 압니까? 몰라. 근데 걔네 둘을 바탕으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대요. 자, 그 말은 행성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문단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얘는 파장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어. 그게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말이 나올 때요. 이 어려운 말은 내가 머릿속에 의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말이 있고요. 버려도 되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이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도플러 효과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는 무엇이냐?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를 바탕으로 진동수와 파장이 변화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 청색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고, 자, 파장이 길어지면 반대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답니다. 자, 두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이를 통해 행성의 존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이 똑같은 말입니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두 현상의 주기성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또 빛의 파장이 짧아지거나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그 두 주기적인 변화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도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빛의 파장 짧아짐 또는 길어짐에 따라 자, 다시
빛의 파장의 짧아짐과 길어짐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질문 다시. 빛의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이 차이의 이 주기의 차이를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안 나와 있잖아. 나도 모르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건 여기까지. 자, 다음 문단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도 중력에 따라 경로가 휘어진다는 중력 렌즈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행성의 중력에 의하여 별빛이 휘어져서 변하는 별의 밝기를 정밀 분석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방법들이 주로 목성, 토성과 같이 질량이 큰 행성을 발견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 방법은 지구와 유사한 크기의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외계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핵심은 얘였네. 맞지?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빛이 중력에 따라서 뭐가 되는데 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했대요. 자, 그래서 행성의 중력에 의하여 별빛이 휘어져서 별의 밝기를 정밀 분석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별빛이 휘어지면 밝기를 정밀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요거였죠. 기존의 방법들이 큰 행성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발견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방법은 지구와 유사한 크기의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 볼게요. 뭐였어? 빛도 중력에 따라 휘어짐.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행성의 중력에 의해 별빛이 휘어지면 당연히 이제 밝기를 분석하여 행성의 존재 확인 하는 거죠. 사실 이 문단은 거의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죠. 자, 다음 자리가 없네.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기존의 방법들 큰 행성을 발견하는 데 그쳤다면 자,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관측하면 지구와 유사한 크기의 행성 관측이 가능합니다. 행성 관측 말고 발견. 행성 발견.
자,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 프린트 나눠준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지금 104페이지. 오케이. 자, 10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주희의 공개념. 요거는 인문 지문입니다. 철학. 자, 이 주희의 이름은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주희의 철학에 대한 내용이 비문학으로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조선시대를 어떤 이제 이 교리의 사회라고 부르냐? 유교 사회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우리 이 유교를 또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 자, 이 성리학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바로 요 주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주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주자. 그래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성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주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이 주희라는 사람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고대 중국에서는 군주나 조정의 권력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며 군주가 하늘의 다른 도리인 공을 이탈하여 사사로이 권력을 행사하면 하늘의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고대 중국에서 군주나 조정의 권력은 하늘에서 왔답니다. 자, 다음 군주가 하늘의 바른 도리인 공에서 이탈하여 군주가 사사로이 권력을 행사하면 하늘의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중국 사람들, 그 여기서 말하는 고대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 한 2000년, 3000년 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2000몇백 년 전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자, 따라서 공은 주로 군주가 가지는 덕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공이 뭔지 압니까? 몰라? 나도 몰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이 공이 보통 어떨 때 쓰이는 공이야? 공통. 이제 뭐 공중도덕, 공중화장실 할 때 이제 함께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일단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공공장소 할 때 공자죠. 자, 그래서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인은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중국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주인은 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이 글 마찬가지로 제목 없다 쳤을 때 주위의 공에 대한 개념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1문단을 보고 알 수 있는데 1문단의 주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주희의 공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맞죠?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단은 아니에요. 자, 고대 중국 부터 보면 일단은 군주 또는 권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사로이 권력 행사하면 어찌 된다? 버림받는다.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도
사사로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을 만나게 됐네요. 그렇죠? 결국은 버림을 받았죠. 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무언가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공자, 함께 공자. 그러니까 이 사사로이가 아니라 함께 모두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한자를 통해서. 자, 어찌됐건 주희는요. 자, 그러면 전통적 공예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공예 개념은 뭐였어? 당연히 고대 중국의 어떤 그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전통적 공예 개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자, 볼게요. 주인은 중용장구서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사사로운 마음인 인심과 바른 길을 따르려는 마음인 도심의 두 층위가 있답니다. 자, 인간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뭔데? 인심과 도심. 맞죠? 자, 인심은 도심의 주제 아래에서만 욕심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층위가 있는데 더 위에 있는 애 누구야? 딱 여기까지 문장 읽었을 때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도심이 위에 있죠. 왜? 인심은 도심의 주제 아래에서만 욕심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 그럼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한 두세 가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인심이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게 누구다? 도심이다. 그런데 이 도심이 컨트롤을 잘못하게 되면 인간에게 무엇이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맞죠? 자, 다음, 인심은 육체적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고 도심은 하늘에 뿌리를 둔 도덕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끊으면 여기에도 전제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 전제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떠올려 봅시다. 자, 도심은 하늘에 뿌리를 둔 도덕적 본성에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도덕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은 뭐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떠한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아가 주인은 공은 하늘에 바른 도리이며 의로움이고 사는 개인의 욕망이며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욕심이라고 구분함으로써 인간 마음의 두 차원을 각각 공과 사의 연관을 짓습니다. 자, 즉 주희의 공과 사 구분은 사회와 개인의 구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를 두 칸으로 나누는 거야. 우리 마음 안을 두 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두 칸의 이름이 뭐라고? 하나는 도심, 하나는 인심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인간의 사사로운 마음인 인심이 있고 바른 길을 따르려고 하는 도심이 있다. 자, 그래서 인심은 도심의 아래에서 욕심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주희의 공과사 구분은 사회와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 공과사를 구분해 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과사를 구분해야 할 때 공과사는 뭐야? 사회와 개인의 구분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주희가 말하는 공과사의 구분은 뭐라는 거야?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희
주희의 공 개념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아 미안하다.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인심 도심.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나누는 것보다 그냥 위아래로 나누는 게 나았겠네. 어차피 도심이 더 위에 있다며. 그렇죠? 자 그래서 인심 뭐였습니까? 사사로운 마음. 도심 뭐였습니까? 바른 길을 따르려는 마음. 자, 인심이 상대적으로 더 아래에 있다. 자, 다음. 그래서 주희의 공과 사부는 인간 마음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러한 주의의 공개념은 유교윤리의 최고 덕목인 개념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이 인자가 혹시 무슨 인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한자 어질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 어질다. 어질다라는 게 뭐야? 이 어질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좀 어느 정도 잘 들어오는데 말로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맞지? 이 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착한 건 당연히 기본일 거고, 맞지? 좀 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잘 베풀고 도와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인의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인 인을 실현하는 방법은 사를 버리고 공을 체득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 여기까지는 위의 내용 잘 이해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지? 주희가 공과 사를 이렇게 구분해놓고 갑자기 훌륭한 사람 되려면 사를 추구해야 돼.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당연한 이야기야. 자, 그는 사가 없게 된 후에 인이 되고 인하게 되면 우주만물과 일체를 이루게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요 문장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주희가. 자, 그래서 마음에 사사로운 마음이 끼어들지 않으면 자연히 타인과 내가 하나 되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게 한자가 뭐라고 했어? 함께 공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타인과 내가 하나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사물과 내가 하나 되며 사회의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저절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주희에 의하면 성인과 군자란 바로 이러한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실현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며, 소인은 사사로운 마음만 추구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유교 사상 안에서 보면은 그 성리 안에서 보면 소인과 대인을 나누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유교적으로 어떤 이제 인간으로서의 아주 훌륭한 어떤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고요. 이 대인은 갖춘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요 문단을 한번 보면은 이 주의의 공개념에서 윤리의 최고 덕목인 인의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은 사가 없게 된 후에 뭐가 생긴다? 인이 생긴다. 그리고 인하게 되면 우주 만물과 일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사사로 마음이 끼어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게 짧게 말하면 뭐야? 공을 실현하면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공을 실현하면 자연히 타인과 내가 하나가 되고 사회의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저절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주희에 의하면 성인과 군자란 바로 이러한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실현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며, 반면 송이는 사사로운 마음만 추구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소희는 여기 나오는 성인과 군자의 반대말이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의 공개념에서 이 인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주의의 공개념은 인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사가 없어지면 인이 되고, 인하게 되면 우주 만물과 일체를 이루게 된다. 일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내려가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사로운 마음이 끼어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다? 공을 실현하면 이라고 바꿀 수 있다라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공을 실현하면 공평하고 사회의 바른 도리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란 땡땡 성인과 군자는 공평 바른 도리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사람이다. 이루는 사람이다. 까지. 자, 이처럼 주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들, 가족과 국가 사이의 단절과 분리의 원인을 사사로움으로 보고, 사사로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타자와의 단절을 극복하여 우주 만물과의 일체에 이른 궁극적인 공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거의 반복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주의는 그냥 단절과 분리는 전부 뭐로 본다? 사사로움으로 본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어내면 그거는 뭐다? 공을 실현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 공과 인을 체현한다라는 것은 나를 우주 전체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리고 외부의 모든 존재를 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희는 단절과 분리의 원인을 사사로움으로 보고, 이걸 극복해서 공을 실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공을 실현한다라는 건
외부의 모든 존재를 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가지는 거랑 똑같다. 왜냐면 우리는 일체니까, 우리는 공이니까, 맞죠? 자, 이처럼 주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절과 분리, 의원인, 은사사로입니다. 맞죠? 우리가 공통으로 다 같이 있을 때 개인이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단절과 분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하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극복하여 공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희에게 있어서 이 공의 실현은 누구랑 똑같다? 외부의 모든 존재를 나의 확장으로 인식.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또는 친구들, 가족들, 뭐 아니면 뭐 쌤만 모르는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 하면은 사실은 누굴 해코지 하는 거랑 똑같다? 날 해코지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왜? 나의 확장이니까 타임이. 맞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제어하여 하늘의 바른 도리를 구현하는 수양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 하나만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는 행위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뭐가? 이 주희의 공개념이. 자, 그래서 성인,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어른 말하는 거 아니다, 그치? 이제 그 유교적이나 또는 이제 이런 도리로서 이제 훌륭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성인과 보통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도덕적 본성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성인과 보통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도덕적 본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인이든 뭐 성인이 아니든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받는 도덕적 본성,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도덕적 본성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속한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인은 성인에 이르는 가능성을 만인에게 열어두었을 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사람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저렇게 될 사람이었어, 될 놈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도덕적으로도 저 사람은 그냥 정말 성인 군자가 애초에 될 사람이었어 가 아니라, 이 주희의 공개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게 똑같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이 똑같다는 거야. 맞지? 그럼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사사로움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라? 공을 취하라. 그러면 다 누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주희는 성인에 이르는 가능성을 만인에게 열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위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 문장은 사실은 당연한 문장이 됩니다. 맞죠? 자, 정치의 담당자를 군주와 관료에 국한하지 않고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에게로 확대하였다. 이것도 사실은 위의 내용 읽으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한 명만 공을 지키면 돼, 안 돼? 안 돼. 군주는 공이야. 예를 들어서 군주는 공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 한 백성이 1000,000명인데 1000명이 전부 공을 안 지켜. 됩니까?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군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뭐야? 일반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확대된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쭉 해서 이 수양에는
바른 도리를 구현하는 수양.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본성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뭐 해야 돼? 공정해야 돼. 자, 이렇게 주의는 성인에 이르는 가능성을 만인에게 열어두었을 뿐 아니라, 만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다, 그렇죠? 정치의 담당자를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에게도 확대하였다. 자, 그러면 볼게요. 바른 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른 도리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성인과 보통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있어야 돼. 공정한 사회가 필수적이라는 거야. 자, 따라서 주인은 성인에 이르는 가능성을 만인에게 주었어. 그리고 정치의 담당자 역시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로 확대하였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정 공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글을 읽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생각의 흐름을 내가 바로잡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실제로 이 글을 읽으면서 했던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사실은 뭐 이 정도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진 않겠지, 내가 혼자 읽을 때.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표시는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내가 이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나는 이걸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좀 한 문단 한 문단 읽으면서 바로바로 표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마 내가 이 글을 처음 읽었다면 한 문단 읽고 바로 표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 두세 문단 읽다 보니까 얘네들 이게 좀 중요하네. 나는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거나 체크를 해놓으면서 다시 또 나아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아주 유기적으로 이 전체의 흐름상으로 읽는 이런 연습들을 잘 하면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요 지문 2개 있죠? 문제가 총 5문제인가 6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얘네 먼저 좀 풀고 조금 있다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풀고 나서 한 15분까지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는다면 잠깐 휴식을 가졌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